예, 이번 차시는 소득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무 조정과 못지않게 실무에서 실무자들이 유념하셔야 할 게 바로 이제 소득 처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38페이지에 좀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 2번을 보면 세무 조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에 결산 조정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는 양가로 2번에 신고 조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 담당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 일단 결산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산 조정은 쉽게 얘기해서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죠.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는 거래를 우리는 결산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다는 것이 내가 남한테 적법하게 현금을 지출하고 비용을 잡기만 한다면 기업에게도 세법도 정당하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결산 조정은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다 보니까 자, 세무 조정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결산 조정이 한도 미달이 났다면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실무적으로 결산 조정이 아닌 모든 사항을, 그 외의 모든 사항을 신고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신고 조정은 일종의 강제 조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미달이면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고, 한도 초과면 송금 불산입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고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조정은 결산 조정이 아닌 모든 걸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께서는 결산 조정이 뭔지만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산 조정 사항의 예를 한번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의 가장 대표 주자가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가 기업 회계에서 이제 100을 잡은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원을 잡았는데, 이제 케이스 1은 세법에서의 한도가 120원을 가정하고, 케이스 2는 세법에서의 한도가 7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 회계는 100을 잡았는데 세법에서 120이 한도일 수도 있고 70이 한도일 수도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100을 잡았는데 한도가 120까지 잡혀 있으면 요거는 한도가 아직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어서 20원이 남아있는 거고, 기업회계에서 100을 잡았는데 세법에서 70이 한도면 얘는 한도가 지금 30이 초과가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인지상정, 어떻게든 법인세에서는 송금이 많이 인정돼야 세금을 조금 내는 거니까 아직 한도가 남아있네? 송금 산입. 감가상각비 20 이렇게 하고 싶을 거고요. 요거는 이거 한도 초과됐네. 어쩔 수 없이 송금 불산입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30을 하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 조정 사항의 취지가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송금으로 감가상각비를 더 인정받을 수 없는 거가 이게 취지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케이스 1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도가 초과되면 언제나 송금 불산입, 한도가 미달된다고 추가로 송금 산입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도 초과는 언제나 된설이 송금 불산입을 받지만 이렇게 한도가 미달된다고 더 이상 추가로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결산 조정 사항이 언제나 세무 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건 잘못된 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도 초과가 나오면 송금 불산입이지만 한도 미달이 되면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이 결산 조정 사항은 한도 초과는 언제나 송금 불산입이니까 이 과세 표준을 늘리는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도 미달이 돼봐야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가상각비 같은 결산 조정은 납세자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겠죠. 교재 39페이지를 보면 자산의 삼각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감가상각비, 2번에 무형자산의 삼각비,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손실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대손금을 보면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충당금 설정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그 다음에 준비금 설정에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항상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개정들은 대부분 이렇게 결산조정 항목이다 보니까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을 드릴까요? 우리 실무자들은 원래 결산조정의 취지가 여기서부터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게 통용이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김대리인데요. 우리 위에 있는 소위 사수, 김 부장이 나한테 김대리, 우리 결산조정 사항을 좀 챙기지?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어서 한도 미달일 때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챙기라는 소리구나? 라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도 하지만 요거를 결산사항이라고 하죠. 결산사항. 결산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이 결산사항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매일매일 분기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분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결산할 때 한 번만 챙기는 것을 우리는 실무에서 결산사항이라고 통용을 해버리죠. 자, 우리 한번 동영상 학습하시는 우리 학습자님들, 우리가 실무에서 뭐를 매일매일 세무조정하고 뭐를 매일매일 세무조정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무조정하는 것은 뭐 현금 지출되는 거, 물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세무조정을 하죠. 매일매일 회계 처리를 하죠. 근데 매일매일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감가상각비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억에 샀는데요. 기계를 365억에 샀는데 이게 365일을 1년에 365일 동안 생각한다고 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이구 감가상각비부터 잡아야지. 감가상각비 1 잡고 여기다가 감가상각 무계획 1 잡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무에서 원래는 결산조정 사항이 여기서부터 비롯이 됐는데 어떻게 통용을 하냐면 결산사항이라고부터 얘기하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자, 우리 대손충당금을 매일매일 잡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 이것도 매일매일 잡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잘해봐야 결산할 때 한 번 잡는 거, 이걸 우리는 결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퀴즈를 내죠. 결산할 때 한 번 한다는 뜻은 또 뭐죠? 결산할 때 한 번이라. 결산할 때 한 번이 언젠데요? 우리 보통 결산할 때 한 번이 어떤 회사에게는 1년 내내 결산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항상 그냥 입출고 같은 거라든지 현금 출납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다가 말 그대로 12월에 결산 딱 한 번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회사한테는 소위 반기 결산이라고 해서 6월 말자로 한 번, 12월 31일자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분기 결산이라고 해서 3, 6, 9, 12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회사는 월차 결산.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죠. 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월차 결산을 매달 하진 않겠지만 매월 회계 처리를 하는 월차 결산도 가능하니까 말 그대로 결산할 때 한 번 하는 것을 우리는 결산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여기서 나왔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많은 개정이 결산조정 사항인데 이 결산조정 사항의 특징이 뭐라고요? 외부와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결산조정 사항을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도 미달이 나왔을 때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한도 초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송금 불산입에 된서리를 맞는다가 제가 지금 설명한 결산조정 사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39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신고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신고조정이란 세무상 입금이나 송금에 해당하는 사항이 회사의 장부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입금이나 송금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세무상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지 않는 사항이 회사의 장부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입금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모든 세무조정을 신고조정이라고 부르니까 강제조정사항이고요. 별도로 학습하실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0페이지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라는 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은 소위 뭐가 안 되냐면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표의 두 번째 칸에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에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회사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외감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외감. 비외감은 한마디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우리 회사가 1억짜리 차량 운반고를 취득해서요.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생각한다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데 자, 외감이 아닌 비외감 회사들은 어차피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외부 감사 회계사들이 지적을 하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500만 원씩 잡아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가 나오면 언제나 손불이지만 이렇게 한도 미달로 조금만 잡으면 이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2018년이 돼가지고 국세청에 반항을 하는 거죠. 저기요, 제가 원래 2천만 원씩 잡았어야 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잡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5년 동안 500만 원씩 국세청에 송금을 덜 인정받았다. 즉 송금을 2,500을 지금 과소하게 인정받았으니까 이 송금을 과소하게 인정받았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세금을 조금 냈다는 소리입니까? 많이 냈다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세부담이 과도했다. 내가 한마디로 세금을 많이 냈다. 왜냐면 송금을 조금만 인정받았으니까 이거 돌려줘라.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정청구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무래도 기업의 환경이나 그 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돌려받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취지에서는 뭔가 과거에 잘못 많이 낸 사람은 3년 정도 안에만 경정청구를 해서 국가로부터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감가상각비 같은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취지가 뭔지 아시죠? 경정청구, 이 감가상각비는 많이 잡을 수는 없고 조금 잡는 거 인정되는데 그 조금 잡았던 것이 우리의 선택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에 불과해서 세금을 조금 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이제 와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이 용인을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결산조정 사항은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페이지의 로마자 2번에 있는 소득처분입니다. 이 소득처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소득처분이 왜 중요하냐? 제가 법인세를 강의할 때요. 법인세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 약간 어려워하실까봐 좀 쉽게 보통 법인세 3단 구구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 3단 구구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3단 구구단을 기억하셔야 앞으로 법인세를 척척 세무조정 하실 수 있을 텐데요. 3단 구구단의 1단이 뭐냐면 바로 세무조정이죠. 참고로 세무조정은 지난 차시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 구구단이 결산조정을 하느냐 신고조정을 하느냐 이걸 구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 구구단이
이제는 소득 처분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소득 처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 인정이자거든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우리 회사가 이번에 100이 잡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입금산입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100에 소득처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소득처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란색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여처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보죠. 우리는 이때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 입금산입 했느냐 송금물산입 했느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있네요. 세무조정. 자, 요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가인. 가수인가요? 가인. 자, 이거는 그냥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계정. 죄송해요. 뭔가 좀 특별한 걸 기대하셨나 보죠? 이건 그냥 계정입니다. 계정. 자, 이 100을 뭐라고 부릅니까? 100. 100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릅니까? 100. 그냥 금액이죠, 금액.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마지막 소득 처분이 되는 겁니다. 소득 처분. 이 소득 처분까지 해줘야 보시는 것처럼 세무조정은 그 한 세트가 완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처분을 잊으시면 안 되겠는데요. 자, 소득 처분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했던 세무조정이 가산조정이냐 차감조정이냐. 가산조정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산조정은 입금산입하고 송금물산입이 있죠. 그리고 차감조정은 송금산입하고 입금물산입이 있죠. 만약에 가산조정이라면 다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유보입니다. 유보. 아주 중요하죠. 이 유보 아주 중요합니다. 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유출이 있습니다. 실은 사회유출도 아주 중요하죠. 제가 원하면 안 같아서는 다 별표를 하고 싶은데 별표를 너무 많이 남발하면 다 중요해 보이니까 별표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사회유출은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이 있고, 두 번째 상여가 있고, 세 번째 기타 사회유출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아, 저 성격 급해요. 원래 앞으로 강의할 때는 제가 기타 사회유출을 기사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기타 사회유출이라고 해서 풀로 다 써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기타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 기타 사회유출, 여기 기타 소득, 여기 그냥 생기타, 통기타 이렇게 기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제가 앞으로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 기타 할 때 이 기타 사유출은 그냥 기사라고 해서 줄임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도 줄임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기사라고 하고 뭐 기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감조정도 원래는 3개가 있어야죠. 유보가 있고요. 아니죠. 이건 차감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우리 회계학에서 보통 세모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유출이 원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사회유출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차감조정은 논리상 사유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는 다시 여기까지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를 세무조정, 이제 여기서부터를 소득처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산조정에 유보, 사유유출, 기타, 차감조정에 마이너스 유보, 사유유출, 기타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유출은 별도의 내용이 없다 이 소리죠. 자, 이때 반드시 중요한 게 유보 정도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자산 증가, 부채 감소일 때, 자산 증가, 부채 감소일 때는 반드시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산 증가, 부채 감소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랑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오 그래 이해돼 막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나 혼자 이제 이걸 학습하실 때는 이게 이제 확실히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기업회계상 관점이 아니라 누구상 관점에서죠. 누구상? 예, 세무상 관점입니다.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때는 유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회계 자산은 100밖에 안 잡혔는데 우리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이 110이 잡혀야 할 때, 즉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이때 이렇게 10을 올리는 유보를 하는 뜻이고요. 또는 기업회계에서는 부채가 100이 잡혔는데 세무상 관점에서는 70만 잡히면 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부채를 30을 감소시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는 내내 이건 결론적으로 순자산, 즉 자본을 증가시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자본을 증가시킬 때는 유보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유보는 요거의 반대말이니까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킬 때 마이너스 유보를 하죠. 요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유보만 잘 기억하시면 마이너스 유보는 그 방향만 반대로 틀면 되니까 굳이 요거는 뭐 2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뭐 이거는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하면 이 수강생들이 6시까지 강의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 20분 좀 빨리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가르칠 때 여러분 오늘 좀 집에 빨리 가시면 간만에 집에 빨리 가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죠. 이제 전철을 타고 가시면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이걸 좀 외워주셔라. 그러니까 전철에 딱 손잡이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전철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비 온 날에 비 맞은 스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집에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녀총각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사시면 어머니가 그러겠죠. 오늘 웬일로 빨리 왔냐? 그럼 어머니한테 어머니 자산 증가 부채 감소 혼잣말 계속 뭔 소리야? 빨리 씻고 밥 먹어라. 자산 증가 부채 감소 계속 오늘은 하루 종일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를 계속 머릿속에 리마인드로 돌리고 하셔야 합니다. 이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사회 유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회 유출은 제가 4가지를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유출은 그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4가지로 갈리는 것일 뿐이지 로직은 딱 하나거든요. 로직은 하나인데 다만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제가 사회 유출은 좀 더 나중에 이제 사례를 드리면서 이게 상대방의 주주, 이게 상대방이 임직원, 이게 상대방이 법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 이게 상대방이 우리 회사랑 관계없는 소위 어중이 떠중이일 때 그럴 때 되는 것이고 이 기타가 나중에 약간 어려운데요. 기타는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 뭔가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 세무 조정이 언젠가 반대 조정이 필요 없는 영구적인 차이일 때, 보통 영구적인 차이일 때 이 기타로 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자본을 건든다 하면 기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는 제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그 다음에 소득 처분 사항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했고 다음 차수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